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미군 배치 최적화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순환 배치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외신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보도된 이후 처음 나온 것으로 우리 국방부는 어제 한미 국방장관 전화회담이 있었지만 주한미군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4명까지 내려갔던 코로나19 국내 지역 발생 환자가 서울 노인요양시설 집단 감염 등으로 다시 2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경기도 북부에서는 이틀 사이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역삼동 사무실과 관련돼 있는 앞서 나온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 파견된 국내 건설사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유공장 현대화공사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고열과 폐렴 증상으로 현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도 한국인 직원과 현지 노동자들의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10여 곳과 입국 제한을 풀기 위한 교섭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경제인 등의 입국을 먼저 허용하고 관광 목적은 미룰 것으로 보입니다. 6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또 나온 일본에서는 오늘부터 도쿄를 뺀 전국에서 여행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인천 서구의 화학제품 제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자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과산화수소를 탱크로리로 옮겨 싣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미군 배치를 최적화하기 위한 검토는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감축설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조정의 여지까지 닫아두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지난주 말에 나오면서 지금 당사자들의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이 주한미군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임종주 특파원. 우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발언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화상 세미나에서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나 국방부가 그런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ve issued no orders to withdraw forces from the Korean Peninsula. I will say, though, when I took office, I was clear that I was going to implement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네, 에스퍼 장관, 전 세계 미군 병력이 제대로 배치돼 있는지는 계속해서 살피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군 병력 배치의 최적화를 강조하면서 그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목도 들어보겠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look at the adjustments at every command we have in every theater to make sure we are optimizing our forces. 에스퍼 장관은 또 미군 순환 배치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말을 종합해보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로 파장을 낳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었지만 향후 조정 가능성까지 모두 닫아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조너선 호프만 미 국방부 대변인도 전 세계 병력 배치에 대한 검토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의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미 합참 의장도 주한미군 순환 배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까? 네, 마크 밀리 미 합참 의장은 이곳 시간으로 나흘 전 화상 대담 행사에서 한국과 유럽을 거론하며 에스퍼 장관과 마찬가지로 미군의 순환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밀리 의장의 말입니다. We rotate brigades to Korea, for example, we rotate brigades to Europe, and we've got to be able to do both. We've got to be able to fix and maintain our equipment here at home station or overseas, but we also have to project power. 주한미군 주력이 기갑 여단이고 병력 감축에 유력한 방안이 순환 배치 조정인 점을 고려하면 국방장관이나 합참 의장이 순환 배치에 무게를 둔 대목은 일단 주한미군 감축이 미군 수뇌부의 고려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설 첫 보도와
시기적으로 맞물려 진행된 행사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선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힌 거죠. 네,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장관과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어제 전화회담을 갖고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과거에도 논의 자체가 이루어진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는 말이죠.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워싱턴 여야 정치권 모두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의 소리방송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 실패한 정책을 포장하기 위해서 우방의 안보를 약화하는 일도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미 베라 하원 외교비 아테소유 위원장은 주한미군 감축은 무책임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명동을 거쳐 경기 북부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양주와 파주, 의정부 등에서 최근 이틀 사이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신규 확진자는 역삼동 빌딩과 관련된 금천구의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V빌딩과 하나생명 명동지점. 방역당국은 집단 발생이 발생한 이들 두 장소가 역학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V빌딩에서 시작된 감염이 하나생명으로 연결됐다는 분석입니다. 20일까지 V빌딩에서는 9명, 하나생명 관련 확진자는 1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 감염이 경기 북부로도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역삼동 V빌딩과 관련된 금천구 확진자 A씨와 접촉한 6명이 이틀 사이에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들은 모두 남양주, 파주, 의정부, 고양, 양주 등 5, 60대 경기 북부 거주자입니다. 이들은 V빌딩과 구로구의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 A씨와 접촉했습니다.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의 접촉자가 13명으로 조사되면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주 확진자 B씨의 경우 지난 15일에서 17일 충남 천안에 있는 딸의 집을 방문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 파견된 국내 건설사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유공장 현대화공사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고열과 폐렴 증상으로 현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도 한국인 직원과 현지 노동자들의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사망자는 가족과 함께 러시아 현지에 파견돼 근무 중이었습니다. 모스크바 동쪽 2,500km 떨어진 시베리아 도시 옴스크에서 정유공장 현대화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10일쯤 고열과 폐렴 증상으로 현지 병원을 찾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현지 시간 20일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옴스크주는 러시아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같은 건설사 다른 직원 7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2명이 입원 중입니다. 건설사는 지난 2018년 해당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직원 약 50명을 옴스크로 파견했으며 가족 10여 명도 현지에 함께 체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사 측은 필수 인력을 제외한 직원과 가족들을 국내로 일시 귀국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라크 건설 현장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지에서 한국인 2명을 포함 4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외국 국적 근로자 2명은 사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밀한 검사가 이뤄질 경우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4일 이라크에서 한국인 노동자 105명이 귀국했는데 이 중 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한국인 직원은 500명 정도입니다. 정부는 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조만간 전세기를 띄울 예정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일부 국가들과 입국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교섭에 나설 방침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경제인 등의 입국을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주재원과 유학생의 재입국도 단계적으로 허용할 예정인데 관광 목적의 왕래는 뒤로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 6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늘 코로나19 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입국 제한 완화를 위한 교섭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교섭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 브루나이, 미얀마 등 10여 곳입니다. 입국 제한이 완화되면 관광객이 아닌 비즈니스 관련 입국을 먼저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체류 자격이 있는 유학생이나 주재원이 다시 일본에 들어오는 것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어제 하루 일본에서는 63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600명대로 늘었습니다. 특히 도쿄에서는 하루 사이 237명의 감염자가 새롭게 나왔고 누적 확진자는 10,000명에 가까워졌습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나흘 연휴에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오늘부터 도쿄를 제외한 전국에서 관광 활성화 사업인 고투 트래블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국내 여행을 하면 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준다는 건데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에 집을 공급하기 위해서 국공립시설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정부와 여당이 도심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용적률 거래제입니다. 안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밝힌 대로 서울 태릉 군 골프장을 활용해도 나올 수 있는 주택은 대략 10,000호입니다. 수도권의 다른 국공립시설 부지를 활용해도 한꺼번에 많은 주택을 공급하긴 힘들 거란 게 전문가들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도 이런 점을 의식해 도심 개발 때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같은 면적에 기존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당정이 도입을 검토 중인 제도가 바로 용적률 거래제입니다. 여당 정책위 관계자는 용적률 거래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용적률 거래제는 허가 기준보다 용적률을 덜 쓴 건축주가 더 필요한 건축주에게 용적률을 팔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심 개발에 쓸 수 있는 용적률을 100% 쓸 수 있게 돼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2016년부터 정부는 결합 건축 제도란 이름으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지역 등 제한이 많아 실질적인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거래제를 본격 도입하면 지역 제한 등을 최대한 없애 실질적인 용적률 상한 효과를 거두겠다는 게 여권의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용적률 상한에 따른 초과 이익이 자연스럽게 분배되는 효과도 정부와 여당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를 포함해 부동산 공급 대책을 논의 중인 범정부 부동산 TF는 이르면 다음 달 초쯤 최종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틀 전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꺼냈죠. 곧바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안한 지 하루 만에 국회 차원에서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균형 발전에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여당이 국회와 청와대, 남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자고 제안한 지 하루 만에 구체화에 나섰습니다. 국회에 별도의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 겁니다.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16년 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지만 시대가 변했으니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론전도 시작됐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전면적인 이전을 목표로 두고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김두관 의원은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을 만나러 국회에 온 김경수 경남지사도 입장을 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셨고 계획했던 대로 추진되는 것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이라며 힘을 보탰습니다. 114조 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됩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부동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카드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어젯밤에 일어난 사고 소식인데요. 인천 서구의 화학제품 업체 공장에서 폭발이 있었습니다. 실종 상태였던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자 1명, 그리고 7명의 노동자가 다쳤는데 1명은 중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과산화수소를 탱크로리로 옮겨 싣는 중에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공장 외벽 일부가 무너졌고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건물의 기둥이 찌그러지면서 아수라장이 된 내부가 훤히 보입니다. 인천 가좌동에 있는 2층짜리 화학제품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8시 50분쯤입니다. 이동 탱크 로리에서 과산화수소 8톤을 옮겨 담던 중 폭발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이 나지는 않아 화재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폭발 사고로 노동자 7명이 다쳤고 그중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다른 1명은 사고 직후 실종됐는데 오늘 새벽 소방당국의 수색 결과 신체가 심하게 훼손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14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망자와 부상자 8명이 탱크로리 주변에 있었다고 소방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수색 작업 중엔 소방대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폭발의 충격은 근처 다른 건물로도 전해졌습니다. 물만 날아가고 예쁘지 안에 다 날아가요. 소방당국은 추가 폭발을 막기 위해 과산화수소를 중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네, 어제 오전에는 또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었죠. 이천 물류창고 불로 38명이 목숨을 잃은 뒤에 석 달 정도 만에 또 일어난 물류센터 화재 사고였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물류센터였고요. 지하 4층에서 일했던 노동자 5명이 숨졌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순식간에 번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부터 현장 합동 감식이 진행이 됩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건물 바깥으로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외벽은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오전 8시 반쯤 경기 용인의 한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상 4층, 지하 5층짜리로 연면적은 축구장 16개 크기입니다. 불이 시작된 지하 4층에서는 냉동식품을 화물차에 옮겨 싣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당시 69명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8시 40분쯤 돼가지고 폭발음이 한 3-4번 연속으로 교통사고 날 때 그 큰 차들이 빵 부딪히는 소리 가까이서 듣는 소리보다 좀 컸어요. 빵 소리 난 후에 빨간 불이 뽀것이 보였어요. 소방당국은 9시쯤부터 펌프차 등 장비 70여 대와 인력 19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오전 10시 30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불로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4층에 있던 냉동탑차나 주변의 다른 기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 4층에서 탈출한 노동자들도 폭발음을 듣고 연기가 치솟는 걸 봤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지하 4층의 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 중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버스 인질극이 벌어졌는데요. 13명의 승객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던 괴한이 결국 투항을 했고 인질들은 풀려났습니다. 이 인질범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화 통화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 정차된 버스, 깨진 유리창, 총격의 흔적으로 보입니다. 버스 바로 앞에 서 있는 경찰차, 무장한 경찰들이 차량 문에 몸을 숨기고 버스 안의 움직임을 신중하게 파악합니다. 현지 시간 21일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루츠크에서 버스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출신 우크라이나인으로 45살의 인질범의 이름은 막심 크리보슈. 강도와 사기, 불법 무기 취급 등으로 10년을 복역했는데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복역 중에는 국가의 범죄를 논한다면서 범죄자의 철학이란 책도 썼습니다. 크리보슈는 인질극을 벌이며 정부와 의회, 사법부 수장 등을 향해서 스스로 테러리스트라고 인정하는 글을 유튜브에 올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버스에 설치한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경찰을 향해서는 접근하면 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경고했고 실제로 2차례 총을 쏘고 수류탄도 던졌지만 불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인질범과 12시간 동안 협상을 벌였습니다. Мы беседовали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мы беседовали с супругой, мы беседовали с друзьями. Мы пробуем и испробуем все методы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опрос мирно разрешился. 경찰과 대치하던 인질범은 결국 투항했으며 억류됐던 인질 13명을 모두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선은 인질범이 투항 직전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15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네, 미국의 코로나19 환자는 이제 400만 명도 넘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는 게 애국이라는 말도 했는데요. 이 미국에서 보고가 된 환자보다 실제 환자가 많게는 13배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여러 연구소들과 함께 미국 10개 주의 주민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했습니다. 정기 검사 등을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 16,000명의 혈액 샘플을 분석해보니 코로나19 항체 보유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월 말 기준 미주리주 주민의 2.8%가 항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 파악된 미주리주 감염자의 1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런 연구 결과를 보도하며 보건당국이 많은 감염자를 놓쳤고 이들이 대규모 발병에 기여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확산세가 심각한 뉴욕의 항체 보유율은 24%에 달했는데 그래도 집단 면역 형성 기준인 7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서 병이 자연스럽게 펴져 면역이 형성되도록 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힘을 잃게 됐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02만 명에 달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여파로 인종차별 관련 사건도 많아졌습니다. 아시아계에 대해서죠. 그러지 말자는 공익 광고가 나왔네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종차별 사건을 집계해온 미국의 아시아 퍼시픽 정책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5주간 관련 사건이 2,000건이 넘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지난 석 달간 832건이 보고됐고 이 중에 81건은 폭행 사건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바이러스 등의 발언도 영향을 줬을 거라는 건데 이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 광고협의회가 차별을 멈추자는 공익 광고까지 만들었습니다.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An older white man spit 3 times towards my direction. I felt so violated. I'm a neighbor, not a virus. Fight the virus. Fight the bias.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은 8시 이후 연결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청와대가 이르면 다음 주 일부 수석과 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를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주원 민정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 등 이딴 악재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인적 회신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는 27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1명이 채택됐습니다. 박 후보자에게 5천만 원의 고액을 후원한 사업가 1명만 여야 합의로 채택이 됐고 단국대 총장 등 미래통합당이 신청한 나머지 9명의 증인 채택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다음 달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40대 재선 의원으로 어제 후보 등록 마감 직전 전격적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은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의원의 3파전 구도로 확정됐습니다. 어제 1% 넘게 급등한 코스피가 5개월여 만에 최고점 기록을 세웠는데요. 지난 2월 코로나 확산이 시작되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다우존스는 0.6%, S&P 지수는 0.17% 상승, 나스닥 지수는 0.8%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 아마존 코리아에 대해서 국세청이 법인세 1,500억 원을 부과하고 아마존 측에서 불복 절차 없이 지난해 11월에 모두 납부를 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이런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과세의 전점은 국내에 이들의 고정사업장이 있는지인데요. 국세청은 이 회사가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과세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한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동을 사들였고 우회 투자 수단이 될 것이라는 논란이 이어졌었는데요. 매입 과정에서 정부 부동산 규제를 일부 위반한 대출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한 새마을금고 측이 회수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부동산과 주식 관련 세금 개편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발표 하루 전인 어제 낮에 자료가 통째로 유출돼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정부가 유출 경위를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 4일이죠. 경기도 김포대교 인근 한강변에서 폭발물이 터지면서 낚시를 하던 7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국가수가 잔해를 분석한 결과 북한군이 사용하는 대인 지뢰로 밝혀졌습니다. 6.25 전쟁 때 매설된 것인지 아니면 홍수로 떠내려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찰의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에서 당시 계엄군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탄은 8개가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전남도청에서 탄은이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총탄 흔적을 심층 조사할 예정인데 도청 진압작전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이 입증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인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를 소설에 무단 인용한 김봉곤 작가. 해당 소설이 시중에서 모두 판매 중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젊은 작가상 수상도 취소가 됐습니다. 김봉곤 작가가 직접 사과를 하면서 이 같은 의사를 전했습니다. 용산공원의 부지 일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개방이 됩니다. 미군 장교 숙소가 있는 부지인데요. 이를 시작으로 정부는 용산 미군 기지를 한국판 센트럴파크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방안들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화 반도가 개봉 일주일째인 어제 관객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200만 명이 넘게 본 영화는 이 영화가 처음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오늘 있습니다. 어제 구속된 김규범 감독을 포함해서 운동 처방사, 선배 선수 등 가해자 4명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3명이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들에 대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고 응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에서 오늘 2번째 기자회견을 엽니다.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임 의혹, 또 서울시 합동조사단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있었던 경기도 용인의 물류센터 화재 사고에 대해서 현장 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경찰과 소방, 국가수 등 7개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합니다. 사망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유족의 동의를 얻어서 부검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대서인 오늘 중부지방에서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춘천이 33도까지 오르면서 강원 영서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는 오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제주도에 최대 150mm, 충남과 남부지방은 50에서 10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포함해 전국에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과 광주 23도, 부산 22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춘천 33도 등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서울 27도 등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어제 새벽 경북 구미의 반도체 공장에서 해로운 화학물질이 새어나오는 사고가 있었다고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사고가 난 지 1시간이 지나서야 주민들한테 재난 문자가 갔습니다. 경보음도 울리지 않았고 내용도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공장 입구엔 출입금지 띠를 쳤습니다. 어제 새벽 1시 47분쯤 반도체 제조업체 KEC 구미 공장에서 트리클로로실란이 유출됐습니다. 두통과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키는 해로운 화학 물질입니다. 공장에 있던 노동자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공장 바로 옆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여름철이라 대부분 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주민들은 사고가 난 걸 모르고 잠을 잤습니다.
당국이 사고를 알리는 문자를 1시간 지나서야 보냈는데 이마저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 안전 안내 문자였습니다. 집에 천식환자도 있고 이런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상황을 대처를 빨리 해줬으면, 빨리 문을 닫았으면. 문자 내용도 문제입니다. 한 통은 어서 대피하라고 했고 한 통은 문 닫고 집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럴 땐 집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경보음이 울리는 긴급 재난 문자는 사고 수습이 끝나고 나서야 보냈습니다. 공장이 많은 구미에선 매년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2012년엔 불산이 새 5명이 숨지고 3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당하고 난 다음에 당했구나 그런 느낌밖에 없어. 늘 그게 반복이니까 불안하고 힘들고. 구미시는 재난 문자 발송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58번 국도에서 코란도와 트랙스 승용차, 덤프트럭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덤프트럭이 옆으로 넘어지며 트랙스 승용차를 덮쳐서 60대 운전자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코란도 운전자 40대 장모 씨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사고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한 빌라의 장롱 안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저녁 7시 20분쯤 연락이 두절된 세입자를 찾아간 집주인이 장롱 안 종이 상자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영아는 생후 2개월로 추정되며 발견 당시 시신에는 상처가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CCTV 등을 통해 사라진 가족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가 어제 오전 11시 55분쯤 제주시 구좌읍 세화포구 북동쪽 5km 해상에서 남성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키가 175cm 정도로 검은색 반소매 상의와 카키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시신은 백골화가 진행돼 나이대를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시신에서 신분증이 발견되지 않아 실종 신고자 대조와 지문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꼽히는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이 요즘 대형 산불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숲을 집어삼킬 듯이 타오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갑니다. 북극권에 속하는 러시아 시베리아 산림지대에서 연일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잿더미로 변한 산림은 115만 헥타르, 우리나라 면적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러시아 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бсудим, как идет тушение лесных пожаров. Сложная обстановка сложилась в ряде регионов Сибир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некоторых из них уже введен режим чрезвычайной ситуации. 지구온난화로 인한 시베리아 지역의 비정상적인 폭염이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한 도시 베르호얀스크는 지난달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인간의 영향이 없었다면 8만 년 만에나 한 번 있을 법한 이상 고온 현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20 июня 2020 года на станции Верхоянск была отмечена температура воздуха плюс 38 градусов. Это является сейчас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абсолютным рекордом, потому что последний раз для этого пункта такая температура ниже 37,3 наблюдалась в 1988 году.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기후변화에는 이대로 지구온난화가 계속된다면 80년 뒤에는 북극곰이 완전히 멸종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기후변화로 바다 얼음이 줄면서 이미 북극곰 개체수가 생존 한계 지점까지 줄어들었다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시베리아의 비정상적인 산불과 멸종 위기에 처한 북극곰. 지구가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지구온난화 얼마나 심각한 수준일까요? 네, 뭐
최근에 이제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도 나왔는데 2050년 예, 그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지구의 많은 지역이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지역으로 바뀌고 그리고 식량 생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어서 지금 북극곰 멸종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앞으로 뭐 멸종 대상이 지금 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는 학생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학교를 빠지고 길거리에 나와서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망칠 수 있느냐, 살고 싶다 이렇게 시위도 하고 그래서 정치 지형도 많이 바뀐 상황입니다. 네, 우리 인간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들을 입게 될까요? 네, 뭐 일단은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큰 홍수가 나와서 이재민이 많이 발생했는데 약 4천만 명 정도. 예, 이것도 지난 약간 10년에 약 폭우가 3.9%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매 10년마다. 예, 그래서 이제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도 너무 더워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넓어질 수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동부 평야가 굉장히 덥고 습해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이제 MIT에서 나왔는데, 그 바로 옆에 지역이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할 때 이제 지역을 중국으로 잡아서 중국이 폭염으로 사람이 생존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조금만 연구 영역을 넓혔으면 한국도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폭염 피해 방지법이 나왔어요. 그 외부에서 노동하는 게 한여름에는 이제 생존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기 위한 이제 지침 같은 거를 발표한 건데 이런 식으로 그냥 외부 활동하는 것 자체가 그냥 생존을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폭염도 오고 뭐 홍수도 심해지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은 농작물 피해가 심해져서 그 식량 생산이 이제 계속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적은 먹을 거를 놓고 뭐 서로 좀 싸워야 된다거나 그러면서 사회가 불안해지고 뭐 이미 경제는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거라고 그 IMF나 아니면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올 초에 경고했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살짝 묻혀 있는 건데, 예, 뭐 굉장히 한 20, 30년 안에 사람이 살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베리아 산불이 지금 뭐 혹시 검색해 보시고 그러면 작년에도 되게 심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문제가 이제 사고가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이제는 뭐 내년에도 큰 산불이 나도 뭐 전혀 이상할 게 없고. 예, 그리고 보통 이제 나무를 심어서 문제 해결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한 10년, 뭐 20, 30년 자랐던 나무가 고온 건조해진 환경 때문에 이제 큰 불이 나서 다 타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사실은 이제 나무가 그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원이 돼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가장 지금 그 뭐 대목임이라고 해서 온난화 때문에 건조해지고 건조해져서 불이 나고 불이 나서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가 다시 타서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고 그러면 더 온난해지고 더 건조해지고 그럼 남아있는 그 나무들은 더 또 불이 나기 쉬워지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과학자들이 경고했던 가장 그 최악의 그 반복 현상, 대목임 현상인데 이제 이미 이게 이제 시작됐다는 경우는 정말 그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예, 그 해결책은 이제 좀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태양광, 풍력 같은 그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바꾸고 뭐 자동차도 전기차로 바꾸고 이런 건데 이제 그거를 굉장히 빨리 굉장히 많이 보급해서 이제 단기간에 이걸 좀 해소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는 그런 방향성은 제시했지만 지금 그 속도나 이런 거는 굉장히 그 필요한 만큼에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석 그린피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인간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자 공범이고 결국엔 피해자가 될 것이다.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를 막지 못하면 완전한 재앙이 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구는 인간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경고를 알아듣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졌고, 채널A 전 기자 측에서 두 사람이 공모한 정황이 없다면서 이 녹취록 전문을 공개를 했는데요. 수사팀은 일부 언급이 누락됐다고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2월 13일 부산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입니다. 백모 후배 기자도 함께했습니다.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취재를 하고 있다면서 후배 기자에게는 유시민 이사장만 찾으라고 하고 있다는 말에 한 검사장은 그건 해볼만 하지라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유시민 이사장도 스스로 이야기한 게 있지 않냐고 합니다. 이어 이 전 기자가 교도소에 있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도 썼다고 했고, 한 검사장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유시민 이사장 관련 강연료 의혹이 이미 언론에 제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담 취재를 언급한 것이고, 한 검사장 역시 유 이사장이 스스로 강연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니 그건 해볼만 하다는 통상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체 20여 분 대화 중 신라젠 대화는 20%에 불과하고 수사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상의도 없어 공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이 특정 언론에 흘러들어갔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수사팀은 반박했습니다. 녹취록 전문은 맞다면서도 일부 대화가 축약됐고 한 검사장이 취재 계획에 동조하는 취지의 언급이 누락됐다고 했습니다. 또 녹취록뿐 아니라 확보됐거나 앞으로 확보될 다른 증거 등을 종합해 범죄 혐의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의도적으로 축약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이렇게 녹취록 전문이 공개된 상황에서 두 사람이 공모를 했는지에 대한 해석이 또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녹취록 전문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얘기도 나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추 장관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취록을 보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은 당시 법무부 현안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대화 이틀 전인 2월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전 기자가 말을 꺼내자 한 검사장은 무조건 권력 수사를 막겠다는 일념밖에 없어서 그렇다며 매번 틀리고 지금까지 맞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당시 추 장관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두고도 대화가 이어집니다. 한 검사장은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편집을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로또를 예로 들며 알 권리의 핵심은 언제 아느냐인데 이런 지시는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되고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2013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 당시에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며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때 검찰에서 의견을 가지고 오면 퉁기고 하는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40, 50대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교육 때문에 이사를 왔는데 계속 오르는 전셋값에 난감하다는 세입자들이 있고 주택 청약에서 신혼부부에게 밀리게 됐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학군 수요가 많은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33평형 전세가 11억에 거래됐습니다. 올해 초 9억 원 초반에 거래됐는데 6개월 새 2억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한 아파트에 한 개 정도 있으면 다행일 정도로 없어요. 이 지역은 매매가의 한 80%를 전세가로 이렇게 쳐요. 좀 무겁잖아요. 또 학군 때문에 이사를 많이 못 가죠. 치솟는 전셋값에 난감하다는 반응들입니다. 40대 나은주 씨도 전셋값이 부담이지만 당장 목동을 떠나긴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애들이 있으니까는 전학을 갈 수가 없으니까는, 그리고 워낙 매물이 없으니까는. 전세를 구하기 어렵자 오피스텔 월세살이를 택하기도 합니다. 구하다 못해서 오피스텔 급하게 하나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거 얻었다니까요. 오피스텔은 처음 살아보는 거죠. 중장년층의 불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0년 넘게 청약 종합통장에 꾸준히 저축해온 50대 임모 씨. 하지만 요즘 들어 내 집 마련이란 말이 멀게만 느껴진다고 합니다. 정부가 새 아파트에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각각 늘리면서 일반 분양 비중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허망하죠. 절약하면서 기회를 계속
기다렸는데 우선순위가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를 정책에 따라가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평생 루저가 될 것 같다. 민간 분양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신설은 무임승차다. 정부를 향해 청약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신혼부부를 비롯한 30대를 보면 이전보다 훨씬 불리해졌다는 입장입니다. 50대인 586 세대는 저축으로, 40대인 X세대는 대출로 집을 샀지만 지금은 다 끌어모아도 어렵다는 겁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LTV, DTI와 같은 자금 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30대에게는 낯선 얘기일 뿐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벌어서 갚아나갈 수 있었고 열심히 벌어서 넓은 집으로 옮길 수 있는 희망이 있었고 나는 사실 그게 어렵죠. 집값이 너무 비싸고 대출이 너무 규제가 됐고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조모 씨는 자신이 살던 자취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정도 예산으로 구하려면 일단 집이 한 25년 이상의 한 100에서 200세대 나홀로 아파트 정도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집들조차 5억을 넘어가가지고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0년 전 서울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값은 2억에서 3억 원대였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30대였던 586 세대는 종잣돈에 적금을 못해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집값은 6억에서 7억 원대로 뛰었습니다. 당시 30대였던 X세대 가운데는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산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4억 5천만 원이 올라 평균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대출을 많이 못 받는 상황에서 저축으로 사기엔 턱없이 비싼 서울 집값을 두고 30대 사이에선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못 산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6.17 대책에 이어 7.10 대책까지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정부의 기대와 전혀 다릅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대안으로 태릉 골프장 등 군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 세력을 겨냥한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공급이 필요한데 공급을 별로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수요까지 억제하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수요 억제 정책이 바로 이제 그 세제를 통해서 또 억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네. 수요자들은 대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은 늘리는데 한 3, 4년씩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장 공급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앞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일반 서민들 그리고 3040 세대 내 집 마련의 꿈이 갈수록 멀어져만 간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서울의 주택을 구입하기는 좀 어려워졌잖아요. 가격이 네.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정부에도 수도권 지역의 3기 신도시를 이제 조성하고 있는데 서울의 주택 가격은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지수는 14, 5%밖에 안 되지만 실제 피부로 느끼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30%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올라간 가격이 다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해도 과언할 정도로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제 3040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신도시를 좀 기다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말이죠. 네. 풍선 효과 등으로 주변의 집값들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잖아요. 네. 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전략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동산 정책 자체가 시장을 잘 읽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게 왜곡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 수요가 있는 것에 공급을 해야 되고 또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을 동시에 써야 되는데 네. 서울만큼은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억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사실은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이 돼야 되는데
원하는 지역엔 공급이 되지 않고 다른 지역의 공급 대책을 계속 발표하다 보니까 서울의 집값은 지속적으로 오른 겁니다. 네, 한때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뭐 일단 해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강남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철회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강북의 육사 골프장 부지가 83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평으로 따지면 한 25만 1,000평 정도 되는데요. 네. 여기는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지역의 동쪽으로는 구리 갈매지구가 있고 북쪽으로는 남양주 신도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좋지만은 강남이 아닌 지역이라서 그 정도 가지고는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는 뭐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 도심지에 용적률을 올려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네, 뭐 노후 임대 아파트의 고층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한다. 뭐 이런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 이런 부분들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일단 재건축 시장을 너무 옥죄고 있습니다. 부장가 상한제도 적용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전진단도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12월 27일 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합헌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규제하는 속에서 용적률을 올렸을 때 과연 토지 등 소유자인 주민들이 하겠느냐? 또 한다 하더라도 이제 증가되는 용적률만큼 또 임대주택을 짓게 할 텐데 그래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건 좀 지금 그 규제 상황에서 어렵고요. 재개발 사업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날 정부가 서울에 주택을 7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한 그 내용 중에는 공공재개발 도입하겠다고 한 게 있거든요. 네. 공공의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용적률을 올려서 그 올려주는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용적률을 올렸을 때 문제가 서울시의 스카이라인이 지금 현재 2014년도 박원순 시장 당시에 49층에서 35층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스카이라인을 좀 완화해야 되고요. 주거지역의 용적률도 2004년도 종세분화하면서 3종 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300%였는데 250%로 낮춰져 있어요. 물론 이 정도 250%에서 200% 낮춰져 있고요. 이 용적률을 올리면 한 50% 정도는 올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올린다면 주택 세대수는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과밀을 막고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뭐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은데 뭐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청와대나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거나 또는 뭐 세종시로 많이 이주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상징적 의미가 있을 뿐이지. 또 고위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들도 뭐 1가구 2주택자가 많잖아요. 네. 결국에 국회가 열릴 때만 세종시에 가고 서울에 있을 확률도 높습니다. 뭐 뉴욕도 그랬고요. 시드니도 이렇게 국회를 이전한 이후에 결국에는 반쪽 도시가 됐거든요. 국회가 열릴 때만 그쪽으로 가는 식으로. 우리나라도 아마 세종시로 국회가 이전한다 하더라도 그 국회의원들만 가는 거지 거기를 따라가는 시민들이나 또는 뭐 국민들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리하는 차원에서 끝으로 한 가지만 다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미 올라간 가격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유동성 자금을 많이 줄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도심지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네.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이 되면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생집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생애에 집 사기는 망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현재 집값 폭등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 탓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통합당에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나섰습니다. 이전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드러났을 것 같으면 이제는 이 사람들의 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을 할 수도 없고. 통합당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라고 보고 이렇게 연일 공격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진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적과 내통한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했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문제도 계속 제기했습니다. 대북 불법 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사람을 국가정보원장에 지명할 수 있습니까? 또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국회에 특위를 만들어 진상을 규명하자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요즘 또 국민들 불안감을 높이고 있죠. 수돗물 유충 문제요. 전국에서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고 긴급 점검 조사도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정수장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일단 발표가 됐는데 안심하고 시민들이 수돗물을 쓰기 위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환경부는 정수장 49곳에 대한 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애벌레가 발견된 인천 정수장과 똑같이 정수 여과지에 활성탄을 쓰는 곳들입니다. 그 결과 인천 공천과 부평 정수장 등 2곳 외에도 김해와 울산 등 전국 5곳 정수장에서 추가로 애벌레가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인천 외 다른 정수장은 각 가정으로 물을 보내는 배수지로는 애벌레가 넘어가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유충은 대부분 활성탄 여과지에서 나왔습니다. 톱밥 같은 재료를 숯처럼 태워 만드는 활성탄은 미세한 오염물질도 빨아들입니다. 하지만 흡착력을 높이려면 원래 쓰던 모래 여과 방식에 비해 자주 씻어내기가 어렵습니다. 해충이 활성탄 여과지에 알을 낳고 애벌레가 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깔따구 같은 것들이 보통 알에서 한 2일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있으면 거기서 알을 낳고 번식할 가능성이. 정수장 중에는 방충망이 뜯어지는 등 기본 벌레 차단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도 12군데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활성탄 대신 모래 여과지를 사용하는 일반 정수장 435곳에 대해서도 이번 주까지 긴급 점검을 마칠 계획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군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군인 8명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육군 부대에서인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전수검사 결과가 다 나온 게 아닌데 8명이 벌써 확인이 됐네요. 예, 경기도 포천의 8사단 소속 부대에서 현재까지 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20일 병사 2명이 발열 증상을 보여서 검사를 하고 21일 확진 판정이 됐고요. 전수 검사를 진행하는 중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6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현재 전수 검사와 함께 감염 경로를 밝히기 위한 역학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명확하지 않고요. 최초에 확진된 2사람이 이달 초에 휴가를 다녀왔고 그중에 1명은 외출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군대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66명입니다. 이달 2일 국방부가 군대 내 확진자가 0명이 됐다. 지금까지 치료받던 사람들이 모두 완치되면서 확진자가 0명이다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20일 만에 다시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마스크도 다시 쓰고요. 코로나 관련 브리핑도 다시 하겠다고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브리핑에서 마스크 얘기를 또 했다고요? 예,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를 축소하는 발언을 이어간 것과 달리 이번에는 꽤 직접적으로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It will probably, unfortunately, get worse before it gets better. And we're asking everybody that when you are not able to socially distance, wear a mask, get a mask.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마스크를 쓰는 게 애국이라는 트위터를 올려서 이전까지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도 그런데 중국 바이러스란 말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캘리포니아 지역 확진자가 진원지였던 뉴욕을 넘어섰는데요. 캘리포니아주는 경제 개방 조치를 철회하고 일부 대면 서비스 업종은 야외에서만 서비스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제주도에 최대 150mm, 충남과 남부지방에 50에서 10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 33도 등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서울 27도 등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미군 배치 최적화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순환 배치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외신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보도된 이후 처음 나온 것으로 우리 국방부는 어제 한미 국방장관 전화회담이 있었지만 주한미군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국내 지역 감염 사례가 다시 2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는 6명의 확진자가 이틀 사이에 나왔습니다. 서울 역삼동 사무실과 관련돼 있는 확진자와 부동산 중개소 등에서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 파견된 국내 건설사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유공장 현대화공사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부열과 폐렴 증상으로 현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도 한국인 직원과 현지 노동자들의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있을 코로나 관련 회의에서 한국, 중국 등과 입국 제한을 풀기 위한 교섭을 한다는 방침을 확인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비즈니스 관련 입국을 우선 허용하고 관광객 허용은 미룰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